사건의 마지막 쟁점인 소송에 접어들었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출제 빈도가 조금 요즘은 많이 준 감이 있는데 방심하면 안 된다 그랬죠. 소송은 언제든 여성 문제까지는 나올 수 있는 그 쟁점이 많은 그런 부분이다. 자, 행정소송의 한계는 단조로 와요. 권력적 사실행이 되고 비권력적 사실행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530일 관련해서 종합정리했고, 의무이행소송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 똑같아요. 의무이행소송인지 어떻게 알아보느냐? 시정을 구하는 게, 시정이 의무이행하네요.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 이행. 뭐 볼 것도 없죠. 예방적 부작위 소송, 부작위 뭐뭐 하지 말라고 청구하는 건데 알아보면 되죠. 중공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그러니까 중공처분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니까 아니 된다. 금지를 청하는 거죠. 그래서 금지. 금방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결정해서는 안 된다. 또 자기 의무에 관한 것도 이거 홍범도 장군 사건인데 바로 잡아 다시 추천하는 거. 추천하는 게 자기죠. 책자를 다시 편찬 보고, 전시 배치. 이게 다 자기 의무 아니에요. 그죠? 결론은 다 무명항고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취소소송인데 소송물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다라는 거. 이거 용어만 알아보면 돼요. 이걸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민사소송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민사소송에 가장 난해한 게 바로 이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쉽지가 않다. 결론만 알면 되는 거고 개개 위법 사유 이게 틀린 거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아보면 되고. 그 다음에 소송 요건에 관한 게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데 다 공통적인 게 법원의 직권조사죠. 법원의 직권조사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막 제소기간 뭐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사자를 잘못 기재했을 때 이거 그 보정이 가능한 걸 바로 각하시키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표시를 잘못한 거에 불과하니까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후 본안에 관해 심리 판단해야 된다. 전심 절차, 행정심판 이것도 그 직권조사 사항이다. 이거는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 표현을 하나 더 익히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앞에서도 봤죠. 처분 권한 유무는 권한이 있으면 유효고 없으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 행정심판에 봤듯이 그 위법 부당 여부, 그 다음에 여기 유효 무효 이런 것들은 다 그 본안 판단 사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이제 재판관할인데 이건 뭐 이송과 병합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일단 신급을 잘못 지정한 거에 관한 건데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고 단독 판사가 그 1심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에 대한 항소 사건은 고등법원의 전속 관할이다. 고등법원이 항소심이다. 일단은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냐면 그 민사 같은 경우는 그 단독부가 1심이면 항소심은 합의부가 항소심이고 고등법원 안 거치고 대법원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그 합의부가 아니라 1심의 합의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이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할법원의 이송인데 행정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오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서울행정법원 같은 경우. 그런데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네. 그 수수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소를 변경하도록 성명권 행사해서 심리 판단해야 된다. 각하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송결정의 기성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은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된다는 건 조금 지역적인 거고 당사자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이 아닌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으로 이송함이 마땅하다. 아주 결론은 쉬워요. 관할 위반이라고 하면 지가 관할이 동시에 있으면 지가 행정소송으로 소변경해서 하면 되는 거고 지가 관할이 없으면 관할이 있는 법원에 보내는 거예요. 참고로 얘기하면 지금 행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울에는 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 권한이 없으니까 서울행정법원을 보내야 되고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은 행정법원이 없기 때문에 지방법원에서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관을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보낼 때도 없고 보낼 필요도 없고 지가 그냥 행정소송으로 심리하면 되는 거고, 서울의 같은 경우는 행정법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송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게 헬리오시티라고 가락시장 아마 그 사건 아니구나. 북부지방법원이면 가락동이 아니구나. 뭔 사건인지 내가 착각을 했네. 이거는 북부는 가락동이 될 수가 없죠. 이건 헬리오시티 사건 아닌데, 옛날에 이거 판례를 전환함씨를 바꿨어요. 이 사건 소로서 다투고자 하는 실체는 조합 설립의 효력으로 조합 설립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무효하기를 구하는 방법에 의해야 되는데, 이러한 점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왜냐면 옛날 판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랬거든요. 옛날 대법원 판례에 따른 거예요. 재건축 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처분을 이게 이제 설권적 행위로 바꿨는데, 옛날에는 보충 행위로 봤던 거예요. 종래 실무 관행, 이게 대법원 판례 옛날 입장. 그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설립 결의에 무효하기를 구하는 방법을 택한 걸로 보이는데, 얘는 처분의 요건에 불과한 거죠. 이 사건에서는 실질이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라고 못 볼 바 아니고, 이 사건 소는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거로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되는 거로 보면 상당하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사건 소는 서울행정법원이 관할이다라는 거고, 그쪽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고, 근데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에 대한 항고의 경우 각하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 신청권이 없다는 거예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그래서 저런 거 행정행위 때도 봤죠. 사인의 취소 청구권, 철회 청구권, 이거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그런 거. 관련 청구 소송만 이송해서 병합이 가능하죠. 여기는 이론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나왔는데, 이송 방향은 관련 청구 소송 제기받은 법원에서 취소 소송 제기받은 법원으로 가는 것만 가능하지, 반대는 안 되죠. 왜냐하면 취소 소송의 배타적 관할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 청구에 관한 게 여기 되게 중요한 건데 출제가 안 됐어요. 희한한 건데, 관련성을 요구하고, 좀 말 그대로 관련 청구 소송이니까 취지는 뭐 예할 게 없어요. 행정소송에서 개정처분의 이력을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병합될 수 있는 청구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사건의 심리 범위가 확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심판의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그래서 결국은 뭐 법률상 사실상 공통되거나 처분의 효력이나 전부 여부가 유무가 성별 문제로 되는 등 관계, 이 마지막 문장을 좀 음미하면 되는데, 이것도 뒤틀어낼 것 같지는 않아요. 외우려고 무리하게 애쓸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사업 인정 전에 사업 시행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토지 수용 관련에 관한 청구로 병합될 수 있다. 이거 아까도 배경 봤죠.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이거는 관의로 손해정보의 일종이기 때문에 둘 다 양립할 수 없다라는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동일한 원인으로 한 거기 때문에 뭐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뻔하죠. 병합의 종류에 관한 게 출제가 좀 되죠. 예비적 병합은 핵심이 뭐냐면 양립할 수 없는 청구예요. 이거는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대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종 관계인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병합, 단순 병합은 안 된다라는 건데, 그 다음에 쉬워요. 왜냐면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해소를 제기했다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아니구나, 이건 또 다른 용점이구나.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 해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 청구에서도 적법하게 제기된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보충자료 만들어 놨거든요. 종합정리할 건데 지금 아직 보충자료가 끝나지는 않았어요. 제가 소송 뒤에까지 아직 다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읽어봐야 보충자료 필요한 걸 판단하는데, 그래 아직 못 올리는데 나중에 보충자료 오면 설명이 필요한 건 따로 할 거예요. 원래 무효확인에서는 제소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무효확인소만 있을 때 그런데 부작위법 확인소송도 마찬가지거든요. 행정심판 재결을 안 거친 경우는 제소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요. 요게 부작위에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취소 소송과 관련돼 뭐 병합되거나 뭐 소변경하고 취소 소송과 관련될 때는 취소 소송 제기 기간 내에 제기해야만 이걸 갖다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병합되는 거, 그 1103에 있어요. 1103에 보면 중간에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위 제소기간인데, 부작위 위법 확인에서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죠. 근데 점심 절차를 거칠 때는 그 재결서 정보를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게 제한 규정이 적용되죠.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강조 표시되겠죠. 소극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뭐 이래가지고 그 취소 소송과 관련되는 면 얘기가 달라진다. 보충자료 종합 정리할 겁니다. 일단 그 정도로 1103하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이건 국가유공자면 보훈 대상자가 될 수가 없고, 보상 대상자면 국가유공자가 어떻게,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 다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주관적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 원피고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피고를 갖다가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냐.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개인과 그 입주자 대표회의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피고로 추가하는 주관적 예비적 추가를 허용하는데, 이게 966과 비교 안 하면 써먹기가 어렵죠. 자, 966으로 가면 맨 밑에 그 병합은 되는데 변경은 안 된다는 거. 이거 종합정리하면 헷갈려요. 맨 밑에 판례 4번 행정소송에서 예비적인 피고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899하고 연결되죠. 소위 주관적 예비적 병합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행정소송법상 소유 종류의 변경에 따른 당사자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이 하는다.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추가적 변경이 안 된다는 거. 용어, 구별되는 용어가. 자, 다시 오면은, 다시 올 게 아니라 이제 900페이지로 넘어가면 병합의 요건인데, 본체는 취소소송이 적법해야지 취소소송이 각하되면 합칠 게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국민에게 관대하게 봐줘요. 원래 원칙은 제목 그대로인데, 취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 소송을 관련 청구로 병합했는데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경우, 이러면 세트로 다 각하면 국민에게 불리하니까 법원은 소변경 청구로 보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 소송으로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안 합쳤으면 이거라도 재판을 받아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합쳤다가 그냥 세트로 각하되면 아주 당혹스럽죠. 그러니까 국민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줬다. 관련 청구의 범위인데 이것도 출제가 몇 번 됐죠. 그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게 대표적인 그 관련 청구의 그건데, 청구가 인용되려면 소송 절차에서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취소가 확정돼야 하는 건 아니다. 이것도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재판이 확정되는 거는 항소 상고 기간, 이게 14일이거든요. 이 기간 내에 항소 상고를 안 하면 확정돼요. 그 다음에 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면 또 확정돼요. 근데 그러니까 확정이 안 돼도 1심이든 어디든 취소 판결만 나면 아직 이게 상대가 불복해서 확정이 안 됐더라도 부당이득은 일단 성립이 인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사자 등이 가는 건데, 이거 어려운 거는 없어요. 유형화돼 가지고 쉬워요.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은 다른데, 이거 보충자료 종합 정리했는데, 도롱뇽은 이게 당사자 능력을 갖는 게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인데, 도롱뇽은 자연인, 인간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얘가 도롱뇽이 그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아니죠. 얘는 당사자 적격은 원고 적격, 피고 적격, 참가인 적격을 얘기해요. 그 당사자 적격을 논하기 전에 그 전 단계인 당사자 능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도롱뇽은 청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보충자료 종합정리 해놨는데 아직 보충자료가 완성이 안 돼가지고 이거 페이지를 한번 인용을 해줘야겠네. 뭐라 이 도롱뇽이 어디 갔냐? 뭐지? 갑자기 찾으려고 그러니까 환경권에 해놓구나. 914에 있거든요. 914에 900이라고. 이건 보충자료 내도 종합정리하는 의미이고 설명을 여기서 다 할 거니까. 환경권과 자연방위권은 원고 좋게 부정한다 그랬죠. 이게 도롱뇽 사건인데 여기는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신청인이 내원사 미탐의 신청 중 환경권이나 자연방위권을 피부정 권리라는 부분이 신청인 도롱뇽의 친구들이 법인 아닌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청인은 청성산을 비롯한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존운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헌법상 환경권 또는 자연방위권만을 이 사건 신청의 피부정 권리로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당사자 적격은 인정됐는데 피부정 권리가 환경권이기 때문에 결국 기각된 거죠. 914. 자, 모든 소송 요건 공통이거든요. 원고 적격만이 아니라 모든 거는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지. 소송 제기할 때만 충족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집행정지를 안 해가지고 그 안타깝게 각하된 그거를 보면은 다 승소 판결까지 받았는데 협의해서 얘기해놨지? 어쩐지. 이거 미리 인용을 해놓을걸.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 그거 나중에 나오면 다시 기억을 환기시켜 줄게요.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각하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 대법원까지 계속 존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그게 같은 내용이라 지금 인용 안 해도 이해하는 데는 어려운 게 없을 거고, 법률상 이익의 주체는 상대방, 얘는 수익적인 거는 얘는 수익을 침해해달라고 소송 제기하는 거 정신 나간 거고,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에게 인정되죠.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부정. 이건 뭐 당연하죠. 상식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경제적, 사회적, 반사적 이익. 이때는 원고적게 부정되는 표지로 유형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주 최초 판례죠. 이런 사안이 이런 게 출제가 안 될 리가 없죠. 미얀마 국적. 근데 미얀마가 이제 군사 정권이 국호를 바꾼 거라 지금 미얀마 민주 세력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옛날 국호인 버마라는 말을 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버마라고 쓰지 미얀마라고 안 써요. 참고로 국적의 갑이
위명, 가짜 이름인 을명이 여건으로 그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을명으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을명의를 사용한 값을 직접 면담해 조사한 후 난민 불인정 처분한 건데 을이라는 사람은 허무인이라 존재하지 않죠. 그럼 실제 존재하는 사람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이 법률상 갑의 원고 적격이 있다는 거고 제3자도 똑같아요. 상대방과 판단 기준이 법률상 이 똑같다라는 거고 행정기관은 원칙 부정이죠. 왜냐하면 그 취소소송이라는 게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수단이지 행정기관이 아니죠. 원칙 부정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법령의 특정한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게 바로 이 표지를 익혀놔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벌 이렇게 하면 되죠. 행정벌하면 그 행정형벌하고 과태료 다 같이 있으니까 이때 당사자 능력과 원고 적격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논거는 7급 수험생들은 알아둬야 돼. 권한쟁의, 뭐 기간소송 이런 거 관련되는 건데 뭐 제가 설명할 건 없고 그 다음에 저 부천에 변호사도 한 명 없나? 저 어이없는 짓거리 했죠. 국가는 기간이인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건 협의 소액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본문에 가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간이인 사무인 국토행기획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과 의견이 다를 경우 두 번째 줄 가면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서 시간 비용 안 들이고도 밑에 가면 시정명령 취소정지권 그 다음에 그 부작위일 때는 자기일 때는 시정명령 취소정지권 부작위일 때는 직무행명령 대집행 기타 필요한 조치 이게 지방자치법 강론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고 최신 판례도 새로운 게 엄청 축적됐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에요. 지방자치법 출제가 많이 되는 쟁점인데 그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보완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돈과 시간을 안 들이고도 저렇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병신같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 실익이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밥 불리면 다 인정한 사례들만 나오니까 그냥 안 이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처음에 한번 봐야 당황하지는 않죠. 그래 여기 국가기관이 을에게 조치 요구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가 이거 인정했다는 거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원회 위원장 행정기관이죠.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하고 강원도 양양군수하고 이건데 건축협의 취소는 처분에 당하고 지방자치단체 이게 서울특별시인데 등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이게 강원도 양양군수거든요. 상대로 건축협의 취소에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건축협의 이게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국민이나 서울시나 똑같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여기 이제 그 건축을 하려고 했던 그 사건인데 그 장애인 복지가 그걸 경험한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했는데 양양군수가 이걸 갖다 취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특별시가 소를 제기한 거.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누구에게 소방청장 그래가지고 이것도 인정. 그래서 결론은 되게 쉬워요. 일단 인정한 바례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논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읽어보세요. 자, 법인도 당연히 인정되는 거죠. 다만 이제 자연인하고 법인이라는 이유로 바로 각하되는 일은 없어요. 자연인하고 법인하고 사단자는 똑같죠. 근데 다만 법률상 이익이 있냐 없냐 이런 차이가 있죠. 근데 여기는 제약회사니까 약재 상한금액 인하 이거 원고 적격 있죠. 이건 제약회사니까 영업을 하니까 약값하고 직결되죠. 직접적 이익이죠. 근데 저거하고 비교할 게 그 의사협회 의료기관은 병원이니까 계속 직접적인 건데 그 간접적인 게 그 909에 보면 부정사례 있죠. 단체 구성원의 이익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게 동그라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취소할 이거는 얘가 직접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대한의사협회는 간접적이고 제약회사나 의료기관은 직접적이죠. 이게 904하고 비교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감소되면 그러면 이거는 전체로서 이익이니까 수익이 없다. 근데 이거는 편의상 여기 따르는데 협의의 소액에 관한 논점이거든요. 그 수녀원 딸기잼 만드는 수녀원 사건인데 환경상 이익은 본질적으로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거로 법인인 수녀원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수정성모 뭐 해가지고 카톨릭 수녀원인데 마산인데 지금 창원시로 통합이 됐죠. 여기서 딸기잼을 만들고 있는데 그 근처에 조성소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소송 제기한 건데 뭐 이건 상식적인 얘기죠. 수녀원이 뭐 호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률상 보호이익인데 이거는 관련 복귀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는 부정. 그래서 제목으로 다 구해놨죠. 뒤에 이제 순차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 의미는 똑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제목에 다 정리를 해놨어요.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 통지. 이건 누구에 대한 거냐? 법인에 대한 거는 처분성 인정. 그 다음에 그 소득 귀속자 원천 납세 의무자에 대한 건 부정. 그 처분성이 달라진다는 거 같죠. 원고 적격도 달라요. 법인은 법률상 이익 인정. 근데 소득 귀속자는 이거는 부정. 그래서 993의 대상 적격하고 같은 논리로 둘 다 세트로 같이 다루고 있죠. 993에 보면 맨 위에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소득 처분에 따른 법인에 대한 거 처분이죠. 권리에 직접 관계되니까 또 원고 적격도 인정됐죠. 그래서 이게 210이라고 906, 1000페이지까지 관련되는 게 1000페이지 가면 소득 귀속자에 관한 게 또 나오죠. 1000페이지. 1000페이지 가면 이거는 요지를 안 해놨죠. 그 위에 도표 7번 요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 얘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210이라고 989, 993 이런 이제 종합 정리됐습니다. 그 쟁점은. 그 다음에 설립자나 종전이사 얘는 법률적인 게 아니다. 이해관계가 있지만 이거는 외워야 돼요. 법률에 그런 게 없다라는 거 권리가. 그래서 법률에 어떻게 되는지나 논리 갖고 끌어낼 수 없는 거라 이건 외워야 될 거고. 상지대학교 사건인데 이것도 나눠봐야 돼요. 그래서 상지학교법인 이사 선임한 데 대해서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이건 대학의 자율의 주체로 인정되거든요. 얘는 인정. 근데 그 노동조합 상지대학교 지부 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 다음에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직접적 이게 32에서도 인용했었죠. 그래가지고 주식이 소각되거나 저건 910이라고 비교를 해야 종합정리가 돼요. 911에 가면 맨 위에 가면 이게 907하고 연결되는데 법인의 주주는 단체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법인과 주주는 별개잖아요. 그 법인이 구성원을 위해서 하는 것도 직접적인 게 아니고 반대로 주주가 법인에 대한 거 하는 것도 간접적인 거라고 부정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죠. 자 밑에 판례도 907하고 연결되는 이 두 가지를 보고 정리해야 이해가 쉬워요.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는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해 사실상이나 간접적 이해를 가질 뿐이죠. 직접적인 건 법인 자체죠. 그러나 그 처분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그 처분의 성질상 당해 법인이 이를 다툴 걸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존할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 인정. 그 다음 포섭되는 게 두 번째 판례인데 두 번째쯤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이 더 이상 영업 정부를 행할 수 없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경우죠. 법인이 없어지면 그러면 주주의 이해관계가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잖아요. 영업에 대한 인허가 취소 등을 거쳐 해산 청산되는 절차 또한 처분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고
후속 절차가 취소되더라도 그 처분의 이력이 유지되는 한 당해 법인이 종전에 행하던 영업을 다시 행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는 인정한다. 그래도 여기 다시 907로 들어오면 1번이 그 판례죠. 2번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 계약 이전 결정 이러면 회사가 결과적으로 해산되는 결과죠. 이거 570이라고 989하고 또 연관이 989 989에 가면 8번에 대상적격 인정하고 또 결론이 논거가 똑같아요. 그 8번이 계약 이전 결정인데 이게 570이라 907 법적인과 관련이고 원고 적격과 대상 적격 다 인정한다. 그 다음에 아까 미리 봤죠? 5번 판례로 왼쪽 페이지에 나눠봐야 되는 사항. 그 다음에 이것도 그 론스타 먹튀 사건인데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입니다 라는 거. 이것도 그 사실관계에 관한 거 앞에 본 거하고 결론은 같아요. 원고 적격에 관한 논점도. 신문사업자에게 등록한 특정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인 게 신문사업자 지위인데 이것도 보충자료를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참고하면 될 거예요. 이건 사실관계에 한 거라. 그 다음에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신청 거부하거나 채용 중인 사람에 대해 승인 취소한 경우 이거는 법무사와 그 채용 예정인 둘 다 인정하게 됐거든요. 그 직업의 자유에 관계되잖아요. 그 사무원이 될 사람은 분양 전환 신청은 이거는 임차인에게도 분양 가격이 달라지니까 이 직접적인 거다라는 게 다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두 번째 판례가 보충자를 만든 건데 일단 여기 있는 거 보면 신문의 등록은 그 사법상 권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신문의 등록은 단순히 명칭 등을 공적 정보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시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신문사업자에게 등록한 특정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위를 만들어준다. 이게 특허 사례로 우리가 봤죠. 그래서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사법상 권리인 특정 명칭의 사용권 이걸 갖고 막 소송하고 난리가 나는 복잡한 사건인데 그거하고는 구별되는 별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 다음에 그 주식회사 이거 되게 복잡해요. 저도 다 암기를 못할 정도로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사용을 허락받아 그 도지사에게 등록했죠. 그 발행권이 이제 특허가 설정된 거죠. 제주일보를 발행하고 있던 을 주식회사 이거는 주식회사 제주일보죠. 제주일보사하고 제주일보하고 또 달라요. 병주식회사는 또 제주일보 방송이에요. 얘가 갑회사의 사업을 양수했음을 원인으로 해서 이 전 사장의 동생이 농간질을 한 거죠. 그거는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및 그에 따른 발행인, 편집인 등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한 데 대해 도지사가 수리하고 변경 등록을 하니까 이제 위태롭게 됐죠. 쟤네한테 뺏길 것 같으니까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와 신문사업 변경 등록에 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인데 위처분은 요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래가지고 신문 발행권 사법상에 제가 새로운 애가 사법상 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법상 이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는 별개니까 원고 적격 인정. 그래서 나중에 사실관계 보면은 너무 복잡해. 근데 어쨌든 결론을 차분하게 음미하면 어렵지는 않아요. 그 지방법무사 했죠. 법무사하고 둘 다 인정했어요. 법무사로서도 그 사람을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 그 사람도 법무사 사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 임차인이 이건데 이거는 그 중간에 핵심이 나오죠. 임대사업자는 승인된 분양 전환 가격을 상한으로 하여 분양 대금을 정하여 임차인과 분양 계약을 체결해야 되므로 분양 전환 승인 중에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한 부분은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법률적 지위에도 구체적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게 그 고가로 분양해버리면 손해잖아요. 부정사례가 유형화됐다 그랬죠. 단체하고 단체 구성원 별개니까. 또 반대로 단체 구성원이 단체 자체 이익 침해에 대해 하는 거. 나머지는 주석 없는 거는 그 요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형화됐기 때문에
뭐 설명 요하지 않는 건 넘어갈 거고, 그 910페이지 보면 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그건데, 대학생들이 전공이라는 원윤의 교수였거든요. 그 임명하면서 학습권 침해당했다는 이유를 들어 교수 임용 처분의 취득과 소이익이 없다. 이건 권위적 판결이에요. 왜냐면 이게 조세정책 과목인데 그 피고가 경제학으로 접근해야 되는 조세정책 과목의 담당 교수를 그 행정을 전공한 교수로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재경증렬이 행시학교 기간이 굉장히 빨라요. 왜냐면 걔네들은 옛날에 2차 논술이 7과목인데 국민윤리라는 과목 빼고는 나머지가 경제학, 원론 필수죠. 근데 경제학 중에 미시경제학이 조세정책론이고 거시경제학이 화폐금융론이고 나머지가 다 자기 전공 과목 다 유사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재경 쪽은 말이 7과목이지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다 연관 과목이에요. 근데 일반 행정은 연관 과목이 없어요. 다 달라요. 7과목이. 그러니까 이제 재경 쪽이 뭐 경제학 전공 안 하면 접근조차 못할 정도로 진입장벽은 있지만 경제학 제대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까지 몇 달이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근데 경제학 과목을 행정학 전공이 가르치잖아. 이거 여러분 같으면 이런 강의 듣겠어요? 근데 전공 필수니까 안 들을 수가 없으니까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이거 학습권 침해 아니에요? 이거? 참 대법관 어린 놈들이 가르치는 대로 배울 일이지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건데. 자, 이거 계속 같은 논리 보죠. 원천 징수 의무자는 법인이에요. 원천 납세 의무자는 봉급생활자예요. 국가에 대한 관계는 원천 징수 의무자가 직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 납세 의무자는 간접적인 거니까 제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얘는 또 별도 구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처분이 아닌 거고 같은 논리라 정리하기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법인의 주재관은 미리 받고 그 다음에 개인적 이익이야지 공익을 대변하는 거는 이건 원칙적인 인정이 안 되죠. 이게 이제 그 스티브 유도 보충자료 종합 정리했어요. 하도 뭐 논점이 9개인가 이래가지고 다 흩어져 있으니까 종합 정리 한번 하라고 해서 제가 별도 설명은 안 합니다. 어차피 해당될 때 설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스티브 유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스티브 유 같기도 하고 2018년이면 스티브 유네. 아니구나. 요즘 중화인민공화국이네.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사증 발부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요. 얘네는 헌법상 거주 지연자는 내국인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밀접한 관련이죠. 국적법상 귀화 불허가 처분이나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강제 퇴거 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 얘는 그 이해관계가 밀접하다라고 알아보면 돼요. 얘는 인정되는데 이 구체적 사례가 이제 935에 가면 스티브 유 사건에도 이런 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그 중간쯤에 핵심이 나오죠. 국적법상 귀화 불허가 처분이나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강제 퇴거 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을 체류한 사람이므로 이미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이 표현이 스티브 유에도 나와요.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이익 인정. 그래서 935 가볼까요? 935인데 맨 위에 나오죠.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스티브 유인데 이게 유승준이죠. 911.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했다. 그래서 원고 적격 인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실적 침해만이 아니라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환경영향평가 관련되는 건데 세 번째 쪽 보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그래도 인정이죠. 자, 법률의 범위는 보호규범인데 보호규범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오로지 공익만 보호하는 거냐 아니면 부수적이나마 사익보호 표지도 있냐. 사례 문제에서는
보호규범론이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예요. 원고적으로 나오면. 그래서 보호규범을 그 문제 그 관련 법률을 제시하면 거기에 사회보호 표지를 적당한 걸 찾아서 인용을 해줘야 됩니다. 사례 문제 풀 때는. 근거 법률만이 아니라 관계 법률 포함한다. 근데 옛날에는 다 표현을 근거 법률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관련 법규까지 명시를 하니까 이거 2001년 이거 속리산 용화 집단 시설지구 온천 개발 사건인데 이거는 해석을 관련 법규 포함인데 근거 법령이라고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자연공원 법령이 근거 법률이에요. 근데 환경영향평가 법령도 이 관계 법령이 되는 거예요. 근거 법령에서 사회보호 표지를 못 찾으면 그 관련 법규까지 찾아서 사회보호성 인정되고 원고적격 인정한다. 이게 보호규범론은 원고적격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보호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 이거 입에 줄줄 나와야 돼요. 뭐 두 문자 닦아줬어요. 개직구, 개직구 이렇게 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개직구 입에는 나오는데 개직구가 행정학에서 나왔나 국사에서 나왔나 웃긴단 말이에요. 그냥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 자, 의미는 별거 없어요. 부수적이나 밑에서 두 번째 줄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이거 그 사익보호 표지까지 있어야 된다. 제가 말로 했던 그거고 자유권적 기본권 인정 151에서 인정했고 환경권 부정 43하고 151에 인정해서 다 봤죠. 그 다음에 도롱뇽 사건도 봤죠. 헌재 결정도 마찬가지. 경쟁의 자유 알권인 자유권적 기본권이니까 인정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인소송은 이웃인자 사람인자 이웃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이죠. 환경 관련되는 건데 그 청주시 우암동의 연탄공장 건축허가 취소 소송 이것도 보충 자료로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여러분 설명 조금 할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인인소송 인정한 거. 이 전까지는 그냥 다 그냥 관사적 이익이라고 했더니 권리구제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등법원까지 각하됐는데 대법원에서 파기시켜가지고 본안 판단하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재산상 환경성 피해가 예상되는 아까 얘기했죠. 가능성 있을 때도 인정한다. 제목 갖고 될 거고 수돗물에 관한 거 이상하게 부정적이라고 했죠. 729하고 917하고 또 연결되는데 그 부정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기는 매매 판례는 증명을 해야만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4번 있죠.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거는 아주 또 흔쾌히 인정했어요. 원고 적격을. 근데 이건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건 외워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종합정리 먼저 해볼까요? 917에 917은 바로 뭐라 917 인용하는 게 부정사례가 그 세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저거 1번 판례 볼까요? 이게 729와 916 관련된 건데 이거 그 오로지 공익만 보호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맑은 물 수돗물 마실 수 있는 개인의 이익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니네 맑은 물 마시라고 내가 상수원 관리하는 줄 알아? 니네가 맑은 물 처먹던 흙탕물 처먹던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공익 때문에 그런다.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고 시대착오적인 거죠. 이만큼 이상하게 그 수도에 가는 게 부정적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것도 영향 지역을 잘 봐야 돼요. 납골당 설치 장소에서 500m 내죠. 그 납골당이 미치는 영향은 멀리까지 인정하죠. 이건 사실상 추정까지 해요. 이런 게 이제 환경 영향 평가에서 종합정리 할 거니까 저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거리가 나오는 게
919에 나오죠. 가면서 저게 낙골당 또 해놨네. 또 해놓지는 않았죠. 919에 그 위에 도표 보면은 916, 그 13번에 916, 13, 14가 그래서 그 요지는 아까 앞으로 해놨는데 여기 환경 영향 평가는 아니지만 이거 추정까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폐기물 이건 쓰레기 매립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그 먼지나 이런 게 더 멀리까지 가죠. 2km 이내. 근데 간접 영향권 이것도 추정되는 거 요런 거 조금 의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916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특별한 뭐가 구역 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나 특별한 게 없을 때 제3자는 세 번째죠. 증명해야 인정되는 거고. 자, 부정사례 보면 인근 주민들의 농경지 등의 해선 풍수에 농경지는 사람의 환경이 아니라는 게 보이죠. 아주 효심이 극진한 사람이 원고로 제기한 건데 서울에 거주해요. 그럼 지가 환경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근데 그 지상에 선대묘 4개를 두고 있는데 그 500m밖에 안 떨어져요. 레미콘 공장인데 이게. 그러면 조상님 산소에 묻힌 조상님이 그 레미콘 공장에서 나는 먼지를 갖다 호흡한단 말이에요. 효심은 깊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례는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이게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권자들이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단계 이거는 부정이에요. 사업시행자 지정 이거는 누가 사업시행자다 이거지 직접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죠. 915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915에 6번이 바로 그거예요. 6번이 사업 실시계획 승인 단계 이게 직접적이라는 거예요. 917하고 그 비교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김해시 사건 물에 관한 거는 이거 에어라 그랬죠. 물에 관한 거. 자, 그렇게 해서 917로 돌아오면 이거 개략적으로 설명했죠.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는 뭐 이거는 수상적이라 간접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물에 관한 거 이거 역시 부정. 그 부정 사례는 이러지 말고 인정하는 걸 이해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 환경영향 대상 지역 안 이러면 무조건 인정될 뿐더러 사실상 추정이라는 것까지. 그 여기 환경영향 평가가 아닌 거 보면 낙골당 6번 쪽 낙골당 설치 허가 처분 그 대상 지역 안 이건 뭐 환경 영향 평가 대상자 아니네. 그 다음에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경 폐기물 300m 아까 이거 더 2km까지 인정했잖아요. 오른쪽에 14 거기 이거 당연히 인정되겠죠. 그 다음에 안에 주민 밖에 주민은 입증한 경우는 인정된다 그랬죠. 개연성 포함될 개연성 이것도 추정까지 되고 영향권 내라는 말 대상지역 내 이 말 나오면 외우지 않아도 눈치챌 수 있죠. 그 다음에 안팎에 달아가지고 영향권 내 주민은 사실상 추정까지 되는데 밖에 주민은 증명할 때만 가능하고 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유형화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요지를 갖고 제가 읽지 않아도 그 다음 922에 가면 곡물 사용 관계인데 용도 폐지 처분에 관해 답을 다 주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웃주민. 이게 이제 강론에 가면 곡물법에 가면 인접 주민의 고양된 보통 사용권이라고 해서 어쩌다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일반 사용하고 달라요. 그게.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죠. 그 일반적인 시민생활에서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 두 번째 해석이 가능해요. 그 유일한 통로가 없어졌는데 대체 통로가 개설되면 그쪽으로 다니면 되지 소송 제기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 횡단보도 이거는 행정행위 때 물적 행정에서 봤죠.
판례는 물적 행정의 법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밑에 있는 판례가 그 충남 공주시의 아까 그 성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감사 성 이름이 안 났나? 공산성. 그게 이제 그 웅진의 수도 웅진으로 천도했잖아요. 그때 왕궁으로 추정되는 건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은데, 그 공산성 그 밖에 제가 여기 궁금해가지고 공주 여행할 때 금강별로 내비쳐가지고 직접 가봤거든요. 왜 이게 소송까지 갔나 처음에 오해했어요. 그 문화재 향유 문화재가 가는, 이야 역시 백제 수도 공주 사람답게 문화재에 가는 거 갖고 소송을 지겠나 오해를 했어요. 갔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 산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대로변에 있는 게 그 금강빌라가 5층인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공간 사이가 있죠. 산성하고 조망도 좋죠. 창문 열면 산성, 여기 나무 숲이에요. 근데 봤더니 여기 금강 아파트가 이거보다 더 높게 아파트가 건축이 된 거예요. 그 금강 빌라에서 이제 공산성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화재 핑계를 댄 거고, 그 다음에 산책로로 가끔 이용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감동했다가 감동이 식고 말았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면 기억이 더 배경까지 나오면 더 오래 갈 거예요. 유일한 통로는 그 정도. 문화재 관련된 건 유형화되어 있어요. 그 토지 소유자 얘만 인정하는 거예요. 다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쉽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라 기타 사례, 이거는 요지로 925 가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처분에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왜냐면 이건 공공조합은 가입 강제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입이 강제돼요. 그런데 이걸 취소를 안 시키면 나는 여기를 떠날 생각이 없는데 강제로 내가 가입이 돼가지고 이 재개발이 추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그게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죽석 개둘 수는 없다, 다 같이 죽자, 요 판례인데 아주 재밌어요. 왜냐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서 특정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가 해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획 변경 결정에 취소를 구할 이익. 이건 뭐예요? 아니 재수없이 나만 빠진 거예요. 동네 다 해제됐는데 이걸 취소하면 어때요? 취소하면, 해제가 취소되면 마을이 다 나를 포함해서 해제됐던 마을 주민들도 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묶이는 거야. 그럼 같이 죽자 이거죠. 이걸 취소한다고 해서 같이 묶일 뿐이지 내가 해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재밌는데 밑에 네 번째 줄 보면,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3자 소유의 토지들이 종전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되는 결과가 될 뿐이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개발조합의 재결 신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한 금전보상의 수용재결이 확정된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이건 조합원 지위도 상실되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직접적인 게 아니죠.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에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대상 지역 내 토지 소유자. 이 토지 소유자 이 말 나오면 웬만하면 인정이죠. 재산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기 때문에. 경업자 소송은 331에서 인용했죠. 요 문장을 판단 기준을 음미하면 돼요. 허가된 특허 등 요런 문장 나오면 인정되는 표지예요.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근거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에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해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해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근데 이제 경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 그러면 경업자가 소송 제기하는 건 몰라도 기존 업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걸 취소할 이익은 없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협의의 소유에게 관한 건데, 그죠? 자, 특허업자 인정 넘어갑니다. 행정일까지 다 특허 사례도 다 봤기 때문에, 허가업자도 예외적 인정된 거 다 봤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931에 가면 그 경원자 소송이죠. 경원자는 신규 출원대 신규 출원한 경쟁 관계예요. 근데 그 출원한 사람 다 발급해 줄 수 있으면 경원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 명이 신청했는데 딱 한 명밖에 내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게 경원 관계거든요. 그러니 개념상 당연히 이건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니까 당사자적 원고적게 인정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어요. 죽서 개주는 거니까. 이때는 협의의 소익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문장 전체를 음미를 한번 해봐야 돼요. 개념부터 사례까지 잘 나와 있거든요.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승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면허, 불인가,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경험관계인데, 예를 들면 동일한 대상 지역에 대한 공유승면, 매립면허, 도로조명허가, 자, 이거 우리가 특허 때 봤죠. 보호방법 뭐라 그랬어요? 배타적 독점된 거 허용하는 게 이거죠. 광업허가도 그랬죠. 어업면허도 마찬가지였죠. 혹은 일정 지역에서 영업허가 등에 관해 거리 제한 규정이나 업수 개수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게 어떤 경우에 담배 일반 소매인 50m 거리 제한 규정이 있죠. 자, 이런 경우에 면허나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 등은 비록 경업자나 경원자에 대해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는 거예요. 개념상 직업의 자유라는 자유권이 침해되니까.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는 취소가 정당한 이익이 없다. 협의에서 이게 부정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약이네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제약이 명백한 법적 장애로 결국 지가 될 가능성이 없으면 정당한 이익이 없다. 이건 협의에서 얘기하는 거로 제약인이고, 법률상의 인정사례인데 두 번째, 피고는 1개업체만 허가하기로 했다. 이러면 경험관계라는 거 금방 알아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조선대학교가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거기서 탈락을 했죠. 이래가지고 경험관계인데, 왜냐면 총 인원을 정했거든. 2,000명 41개 대학들이 그 입학정원을 두고 이 입학정원 내에 못 들어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쟁관계고, 그럼 이게 인용이 되면 얘가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사정 판결로 안타깝지만 그 조선대학교가 억울하게 됐어요. 그 판례 보면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췄는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미 애들 입학해가지고 다 다니는데 그럼 다른 학교 취소해버리면 그 낙동강 오리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정 판결 공익에 미치는 것 때문에 조선대가 억울하게 졌어요. 1081에 있거든요. 1081에 보면 그 중간 아래 동그란 니은이 있죠. 법학전문대학원이 이미 개원한 후에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경우인데, 이게 그 사건이에요. 1080이라고. 그 밖에 건데 웬만한 거 주석 따로놨고, 그래서 933으로 가면 해석이 가능하죠.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채석허가 취소가 되면 수허가자의 질을 양수한 양수인은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니까, 침해되는 이익이 뭔지 딱 보면 당연하죠. 과세관청이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재당자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인데, 점유권도 민법상 물권으로 권리거든요.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딱 보이죠. 그 다음에 관할청이 학교범인의 임원 취임 승인 신청을 반려하면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잖아요. 판례 요지에 있는 것보다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내가 임원으로서 직업의 자유를 수행하는 게 침해되죠. 회원제 골프장의 기존 회원이 검토 결과 통보에 취소를 구할 이익, 이거 예정 인원을 초과해가지고 이러면 제대로 이용을 못하니까, 이거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도 이것도 권리잖아요. 딱 다 보여요, 답이. 사립대학교 총장,
이건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네. 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속대학교 교원의 임용권을 위임받아 전임감사 갑에 대해 재임용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당연 면직. 이런 직업의 자유 딱 보이죠? 이런 거는 뭐 상식 갖고 접근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갑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해양생물 유래 고부가식품 뭐 이런 거 BK20이라 그러죠.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을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3년간 참여 제한을 명하는 통보하자 을이 연구팀장이 이제 청구한 사안인데 이거 당연히 어때요? 학문의 자유 뭐 이런 게 침해되는 게 딱 보이죠? 여기 읽어보면 더 읽을 것도 없어요. 스티브 이유는 미리 받고 부정사례인데 첫 번째 거는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더 회복할 수 있는 뭐 권리가 없는 그 사건이고 보조금에 관한 건데 전남 담양이죠.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기관 회장인 피고 담양군수가 그 보조사업자 농가의 계약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시공업체를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한 사안인데 선정 제외된 원고들은 그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 이거는 이것도 이상한 거 많이 봤죠. 두 번째 단락 보면 절대평가 있어요. 피고는 응모한 20개 업체에 대해 절대평가제를 적용하여 평가점수 70점 기준으로 선정률을 결정했고 응모한 업체들은 선정에 관한 상호 경쟁관계, 경원자 관계가 아니다라는 게 배경이죠. 띄어쓰기가 안 돼 있네. 935 정오표 16개 업체에 대한 선정 결정으로 인해 원고들의 계약 체결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경험관계가 아니라는 거 배경을 알면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얘는 지가 신청도 안 한 무관한 5개 분야 이것까지 다퉜는데 우리가 이거 유사한 거 봤죠. 교과서 검정 나는 탈락했는데 내가 신청하지도 않은 그것까지 다 다투다가 그거 각하된 인용 안 해도 기억나죠? 자 이렇게 해서 소송에 관한 중요한 논점이었던 원고 적격 재판관할보다 원고 적격이 가장 중요하고 이 소송 요건에 가장 중요한 거는 대상 적격이고 그 다음에가 협의 소익이고 원고 적격 그 다음에 제소기간 뭐 이런 정도로 중요시 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이거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권리보호의 현실적 필요성 협의의 소익 이하 요건으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